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이 체결됐다.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66개국의 서명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면서 시작됐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인 교토 의정서를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법적 비준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실질적인 성과 또한 거두지 못했다. 교토 의정서는 이제 의무 부과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몇 개 국가 선진국들이 모여서 일정 양을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줬던 것이고, 15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무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장난에 불과하다 해갖고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 작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야, 이거 국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게 사실은 파리 협약에서 강제 규정을 갖다가 끌어내는데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거기 환경 문제, 오염 문제, 자기네들 클린 에너지 써야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웠다. MB 정비소부터 세계 무대에 대고 우리가 좀 클린 에너지다 해갖고 그걸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서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만 조금 그 당초의 그런 어떤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세계가 좀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의 어떤 생각했던 안보다 좀 더 강하게 이걸 갖다 밀어붙인 겁니다. 당초 논의되었던 것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어서 화석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계의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 산업계 쪽에서 너무 이제 반발이 세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좀 줄이겠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전가를 돼갖고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이런 좀 발전소라든가 이런 쪽이 좀 입이 튀어나왔는데요. 제조업 쪽에도 이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산업들의 구조가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이 많아요. 뭐 자동차, 철강, 뭐 여러 가지 중후당대한 산업들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기 때문에 비싼 전기가 들어오면 사실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계 반발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문제인 거죠. 하지만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했고,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다. 지난번 파리 협약에서는 1.5도까지 이제 억제하는 조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5도면 별거 아닌 거로 사실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 온도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도 높다고 그래요. 일단 북극양이나 이런 데 얼음들이 이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을 많이 하니까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를 또 많이 쏟죠.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지대가 침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저지대 국가들은 수몰되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더워짐으로 해서 황폐화되는 거죠, 옥토가. 결국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은 에너지 변화 협약이나 다름없었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석유, 가스 대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그간 사용해왔던 석탄, 석유,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에너지입니다.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인 동시에 천연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자원, 예를 들자면 햇빛, 바람, 지열, 물을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류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원이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다. 오존층이 파괴된다든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다. 유류 파동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 불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난은 자원 보유국과 소비국 간의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유류 파동 때문이었다. 1973년 제1차 유류 파동은 호황을 누리고 있던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었고 경제 개발을 위해 산업화에 힘을 썼던 대한민국에도 위기를 가져왔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석유화학이라든가 기계공업이 막 한층 발달할 때입니다. 그때의 그 석유가 1배럴에 3달러 했었는데 중동 전쟁이 나면서 갑자기 10달러로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수출액에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이렇게 됐었는데 그 유류파동 나고 나서 3분의 1로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그 차지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은 당시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었던 오원철을 미국으로 파견해 산업에 필요한 원유부터 확보했고 제1회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장입니다. 재작년 가을 유류 파동 이후 석유 생산국들이 다시 유류값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상공부 공업진흥청에서는 전국 열관리 대회를 열고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열관리법을 제정해 부족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되 작은 계곡을 이용한 발전과 바람이 많은 제주 등지에 풍력 발전을 서둘러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2월 과학기술처를 순시한 자리에서 유류 파동 후 각광받기 시작한 풍력 발전 연구를 지시했고 당시 한국과학원 이정호 박사를 연구 책임자로 풍력 이용에 관한 종합 연구를 수행. 경기도 화성군 어도에 2kW급 풍력 발전기 시제품을 세운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풍력 발전기로 기록되고 있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류, 그다음에 소수력 발전, 바이오 다양한 그 에너지를 개발을 해왔어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서 실질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실 차원의 개발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를 현실에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연구 차원에서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다만 그래도 실용화를 많이 했던 것이 태양열 주택입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태양열을 이용한 집입니다. 이 집은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리 지붕과 검정색 함석판을 설치해서 물을 덮게 하고 물탱크 주위에 쌓아둔 돌멩이에 열이 전도되게 해서 더워진 공기를 각 방으로 보내 난방을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양열 연구도 하고 태양열을 실제 주택에 보급을 했었어요. 내무부에서도 이제 시 도별로 10동씩 해서 태양열 주택도 지었고 70년도부터 해서 80년, 90년도에 이으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개발도 하고 실제 보급도 했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개발은 1987년 연간 에너지 수입액의 1%를
대체에너지 개발 기금으로 확보해 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때는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땡겨서 좀 자립도를 향상해 보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석유 이외의 대체 에너지를 갖다 좀 발굴해내겠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이전의 용어는 대체 에너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1차 유류파동, 2차 유류파동을 겪으면서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도 개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개발은 그전부터 했지만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법제화를 했던 것이 87년도에 개발 촉진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인력 양성도 하고 산업화도 하고 이런 그 법을 다 넣었던 거죠. 하지만 개발 초기 기술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폐기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꾸준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았지만 보급은 쉽지 않았다. 그 당시는 뭐 저희가 이제 어떤 태양광이나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뭐 자원이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생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태워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폐기물 활용이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폐기물은 이제 좀 이용의 한도가 좀 있고 뭐 순수한 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좀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시 이제 태양광이나 뭐 태양열, 풍력 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워낙 투자비가 비싸다 보니까 보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정책 자체가 안정적인 공급, 저렴한 에너지 공급 이게 중점이 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좀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전기료가 너무 싼 데에 좀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떨어진 신재생 에너지 입장에서는 시장에 들어갈 매력을 잃게 되는 거죠. 우라늄의 연속적인 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건설비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은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값이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면서 저렴한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는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도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만 에너지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나라는 그게 몇몇 안 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싸게 해갖고는 구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싹을 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세계적으로 설치를 하면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했던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수명이 이제 그 다할 때까지 한 300년 걸린다고 그래요. 폐기하고서도 이때까지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은 원자력의 요금은 상당히 높은 요금이다 이렇게 봐주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에너지 사용에 익숙해지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집을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돈 안 들이고 지저분하게 살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안주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싼 에너지를 많이 쓰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